안녕하세요. 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SBS 대표 팟캐스트 커튼콜 158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병이고요. 오늘도 김수연 문화예술 전문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수연입니다. 네, 오늘 초대 손님은 네. 너무나 잘 알려진 피아니스트인데 지금도 활발히 연주 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그러면서 또 뉴잉글랜드 음악원 교수로서 교육자의 삶도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이번에 또 그 음악 인생에 대한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또 담은 에세이집을 내셨습니다. 네, 피아니스트 백혜선 씨를 모셨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엄청 많은 것 같은데. 네. 박수 소리가 연명 소리 나는 것 같아요. 네. 직접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굉장히 바쁜 삶을 사느라고 그 한국에서 이렇게 방송을 한 지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반갑고 또 기쁘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90년대 말에 네. 뵌 적이 있어요. 네. 그때 EMI에서 그 EMI 인터내셔널이랑 그쵸. 계약을 하고 네. 그때 피아노 음반 내셔가지고 그때 이제 인터뷰하고 취재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처음 뵀어요. 처음 뵌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너무 미인이셨고 지금도 그렇지만 너무 반가웠어요. 아무튼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네. 저도 오늘 가서 사왔어요. 네. 정말요? 네. 저희가 드린 게 아니고요. 네, 제가 직접 사왔어요. 근데 제목이 나는 좌절의 스페셜리스트입니다. 네. 안 읽을 수 없는. 근데 저한테도 제목이 사실은 쇼킹해요. 그러게요. 근데 이 책을 읽고 나면 왜 이렇게 제목이 지어졌는지를 너무 이해를 하겠다고 다 같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처음에 책이 나온다고? 책 제목이 뭐야? 그래서 좌절의 스페셜리스트입니다. 뭐라고? 전부 다. 그래서 굉장히 의외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더더구나 이제 굉장히 젊은 나이에 서울대 있다가 또 외국에 나가서도 계속 활동을 하고 뭐 연주가나 또 엄마로서도 꽤 성공을 한 사람이라고 많이 옆에서들 부러워하는데 무슨 좌절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거지? 그러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 그 다산북스 출판사 사장님이 제 책을 보신 다음에 이거는 나는 좌절의 스페셜리스트입니다야. 이렇게 극복을 하고 계속 일어난다는 게 지금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도 굉장히 사실 힘들다. 젊은 사람들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잘 모르는데 이런 거를 보면서 계속 도전하고 또 새 삶을 어떻게든지 그걸 또 딛고 일어나려고 하고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또 늘 느낀 게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상이 주어진다든지 그러면 조금 자만하면 그냥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또 하게 됐고요.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그냥 감사하면서 더 열심히 하라는 걸로 받아들이고 또 좌절이 될 때나 실패를 했을 때도 그것이 지금이 밑바닥이니까 위로만 올라가면 되니까 얼마나 좋아. 더 밑으로 떨어질 생각 안 해도 되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런 제목을 주셔서 이제는 굉장히 좀 익숙해졌어요. 근데 처음에는 저도 굉장히 생소하고 지금 사실 김혜자 선생님도 책 내셨잖아요. 근데 그런 기분에 저도 굉장히 저의 그 모든 것에 감사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오히려 이 굉장히 도전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좌절의 스페셜리스트 됐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도 제목을 보고 저도 사실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백혜선 선생님을 아는 거는 예전에 정말 유명한 피아니스트셨거든요. 진짜 유명한 콩쿨, 리즈 콩쿨, 그때 윌리엄 카펠 콩쿨에서 1등, 리즈 콩쿨 또 그때 5위 하셨고, 그때는 그 국제 콩쿠르를 한 사람이 파이널리스트에 올라가는 것만 해도 엄청난 그런 거였는데 그리고 퀸 엘리자베스 콩쿨에서도 수상을 하시고 또 찰콥스키 콩쿨에서
정말 그 전에 이제 정명훈 씨가 수상을 한 적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미국 국적이었죠. 지금은 이제 한국 국적이 됐지만 네. 그러니까 한국 국적으로서는 그 피아노 부문에서 입상을 한 게 최초였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뭐 엄청 굉장났죠. 예. 엄청났었죠. 그렇죠. 네, 예. 네. 그게 1994년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거를 했기 때문에 서울대에서 그냥 데려간 거죠. 그죠. 그래서 서울대 최연소 교수 임용. 네. 그러니까 제가 그때 뵀던 거는 그때 이제 서울대에 가신 지 얼마 안 되고, 맞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럴 때였는데, 이런 분이 어떻게 좌절의 스페셜리스트가 되셨는지 좀 얘기를 그러니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 네. 시작을 일단 하면 네. 좌절보다도 저는 제가 그렇게까지 막 아주 특별한 그러니까 요새 나오는 그런 K 클래식의 그런 천재들 같은 그런 재주를 가진 사람은 아니었다고 제 자신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제가 확실하게 느꼈던 거는 예술이라는 분야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거는 아니구나. 이게 약간 선택이 좀 돼야지 되는 거고 네. 운이 따라야지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콩쿨 같은 거를 했을 때 운이 어렸을 때부터 상당히 좋은 편이어서 네. 상운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뭐 탄탄대로를 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매년 국제 콩쿨을 하나씩 나갔을 때 그 콩쿨들 입상을 동양 여자로서 했었을 때 굉장하다고 다들 이제 생각을 했었죠. 그 당시에. 네. 예, 그랬는데 제가 차이콥스키 94년 나가기 바로 직전 93년에 네. 처음으로 이제 반 클라이번이라는 미국의 네. 국제 네. 콩쿠르를 나가서 그때 4차까지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1차에서 안 되면서 저는 상상을 못 해본 거예요. 제가 어떤 국제 콩쿠르를 나가서 1차에서 이렇게 1차에서 네. 파이널에서 뭐 조금 안 돼서 등수가 낮았다든지 3차까지 올라갔는데 4차를 못 올라갔다든지 네.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1차에서 안 됐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 데다가 거기서 벌써 그 콩쿨 측에서 네. 그 자기들 생각 중에서 콩쿨에 입상을 꼭 상위 입상을 할 거라는 사람들 유력한 뒤에는 유력한 그런 후보들한테는 PD들을 다 하나씩 붙여서 그 사람들의 인생을 한 달 동안 찍었어요. 네. 한 달이나요? 네, 그래서 제 그 레슨 가는 거라든지 저의 생활이라든지 모든 거를 그러면 엄청난 스타가 되는 거거든요. 네. 오늘날의 임윤찬이 1등을 해서 네, 네. 선우예건 씨랑 그렇게 된 것처럼 그래서 미국 전역에 방송을 하고 되고. 그렇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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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너무나 기대를 많이 했어요. 콩쿨 네. 측에서. 아. 네. 그런데 그때 이제 1차에 안 되고 너무 이게 뭐지 하면서 그 허무함 네.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지 이게 완전히 이렇게 갑자기 저한테 있던 모든 어떤 서광 뭐 내지 운 네. 이런 것들이 그냥 다 없어지는 순간인가 보다. 근데 왜 1차에서 안 됐을까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건 취향인 것 같고요. 제가 끝에 부분에 약간 이제 그 실수가 있긴 있었던 네. 것 같아요. 근데 실수 네. 있었던 애들도 됐는데 그죠. 사실은 저희가 그 국제 콩쿨 이런 예술 무대는 그 스포츠하고는 너무 달라요. 그래서 뭐 빨리 가는 사람이 1등을 한다든지 네. 뭐 축구는 네. 뭐 몇 대 몇 기록이 이렇게 딱 하는데 있잖아요. 그렇지만 뭐 미술 또 책, 음악 이런 거는 취향이고 주관적인 네. 거기다가 또 심사위원들의 어떤 때는 조금 그런 너무 잘하는 사람이 나왔을 때는 점수를 조금 더 깎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특히 요새는 콩쿨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콩쿨들의 그 결과물이 정말 저희가 봤을 때 이건 말이 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오히려 거기서 방영을 해줬어요. 그래서 떨어진 사람 중에 방송에 나간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었어요. 어머, 정말이요? 방영은 됐어요? 그래서 다 해주진 않았지만 네. 이런 사람이 떨어졌는데 호르비츠 녹음을 하는 호르비츠라고 뭐 엄청난 거장이죠. 네. 그분의 녹음을 하는 그 프로듀서한테 네가 만약에 이 콩쿨에서 사람을 뽑는다면 누굴 뽑을 것 같으냐 그랬더니 여기서 백혜선이 안 된다면 나는 이 콩쿨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야. 진짜요? 그게 기사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랬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제 기사가 그때 나오고 방송이 나오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저희
학생이 그걸 이렇게 저한테 요새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옛날 저의 거를. 책 첫 부분에 나와요. 네네네. 못생긴 발을 내밀어라. 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더 이상 음악은 하면 안 되는 건가 보다. 네. 그러면서 그냥 음악 생활을 안 하고 6개월을 쉬었어요. 그리고 그 쇼크가 상당했고요. 그래서 다른 저한테. 직업을 택하셔서 그러니까 저도 그리고 깜짝 놀랐네. 회사 생활이 무엇인가가 저는 너무 궁금하긴 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냥 음악하는 사람은 무슨 삶이 이렇게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정말 자기가 노력해야 되거든요. 오전에 딱 일어나서 몇 시부터 그 루틴을 따라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밤새고 연습하고 아침에는 자고 뭐 마르사 RH라든지 이런 분들을 보면 밤을 꼴딱 새고 주로 아침에 자는 형이 있고 RH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도 약간 좀 그런 형이라서 직장을 다니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을 가서 그러면 또 후배들이 언니 이제는 한국 가서 그러면 이제 자리를 잡아야 될 때 아니야? 그런데 참 28, 29, 27 이럴 때가 굉장히 애매해요. 삶을 살다 보면 공부는 끝났고 직장은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직장에 취직을 하고 6개월 정도 일을 했더니 뭐 한 2달 일했더니 갑자기 매니저로 그냥 승진을 시켜줬어요. 제가 하는 것마다 너무 전화 회사에 취직하셨다고 제가 보면서 네, 그래서 그런 일이 직원을 있었구나. 몇 명을 거느리라고 그러면서 이제 매니저 그런 역할을 하라고 그리고 굉장히 일을 잘한다고. 왜냐하면 일단 전화가 오는 그분 손님들이 있으면 그냥 무조건 이 전화 회사로 다 오게끔 저는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와, 그것도 엄청난 능력이신데. 네, 그래서 꼭 피아노를 안 하고도 살 수가 있는 방법이 있나 보다. 그렇지만 정말 너무 좀 아깝다. 그리고 이때까지 내가 한 건 피아노밖에 없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때 변 선생님께서 이제 차이콥스키를 콩쿠르를 다시 한번 도전해라. 94년에 무조건 나가야 된다. 그래서 변화경 선생님께서. 선생님께서 그래서 울면서 정말 안 나간다고 그러고 저 떨어질 건데 그리고 러시아는 절대로 동양 사람을 받아주지 않는 그런 정말 너무 말이 안 되는 나라였다고 제가 90년에 나가서 안 된 적이 있었는데 두 번 다시 러시아는 난 두 번 다시 땅을 밟지 않겠다고 제가 그랬더니 사람은 도전을 하고 사는 거고 힘들 때일수록 더 도전을 해봐야지. 그리고 항상 거기에는 아픔이 따르게 돼 있는 거고 그렇다고 그거를 묵인하지 말고 하라고. 그래서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정말 너무 운이 좋게도 그리고 번호를 늦게 뽑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 파이널까지 올라간다는 것도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자로서 파이널에 올라가고 동양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고 그때는 1등을 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운이 왜 좋았냐면 그때는 심사위원들이 10회 콩쿠르라서 러시안들이 많지 않았고 심사위원들이 그 우승한 사람들만 다 와서 심사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승자들 그렇죠. 그래서 서방 국가 그 심사위원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이제 저를 보면서 굉장히 아마 애착심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1등은 줄 수가 없지만 너는 3등이 아니라 사실은 2등하고 마찬가지인데 그때 1등이 없이 루간스키한테 2등을 줬기 때문에 3등을 줬어요. 그렇게 하고 서울대 교수가 됐는데 클라이버님 떨어진 게 가장 큰 좌절이었고 두 번째 좌절은 서울대를 너무 기대를 하면서 갔는데 서울대를 너무 일찍 간 거죠. 이게 나한테 맞는 옷인가? 이게 확실하지가 않고 그리고 저는 연주를 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배웠는데 교수를 하라고 그러면서 학생들이 계속 있고 또 이 학생들을 보면 어떻게든지 잘하게 만들어야지 되니까 너무너무 이 삶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살아서 그러면 난 이렇게 하다가 언제 연주를 그러면 제대로 연습을 해보는 것인가 이런 퀘스천을 하면서 서울대 안 될 것 같아요를 계속 얘기를 했어요. 들어가고 얼마 안 돼서부터. 그러니까 들어가면서부터 저희 어머니께서 차로 서울대를 딱 들어갔는데 엄마 여기가 내 옷이 아닌 것 같아. 처음부터. 아예 처음 도착을 딱 했을 때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동료들이랑 친해지면서 나는 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내가
오래 끝날 것 같지가 않아. 그리고 30년이 넘으면 명예교수를 할 수가 있는데 나는 그런 걸 못할. 네. 나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를 계속했어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고. 모든 대한민국 사람의 꿈은 여기를 오는 게 꿈이라고. 그래서 나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꿈하고 같은 꿈 꾸기 싫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아기를 낳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고 아기를 낳게 되죠. 그렇게 하고 나서 그냥 안 되겠다.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30대 말이 거진 다 됐을 때 준비를 10년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드디어 사표를 내고 외국에 애 둘을 데리고 가서 이제 저는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연주자 활동은 하고 애기들하고 시간을 좀 더 같이 보내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리고 교수라는 직업은 어디까지나 학생을 위주로 해야지 되는데 제 연주에 욕심이 있으면 학생한테 그만큼 시간을 못 보내게 되기 때문에 그런 롤 모델이 되기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 그만두고 나갔는데 저한테는 없으면 안 될 그런 매니저 한 분이 이명하 대표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이제부터 네 인생은 이제 정말 시작되는 거야. 너가 피아니스트 되는 길을 가고 싶다 그랬는데 피아니스트 되는 길은 이런 길이지 헝그리 정신이 없으면 예술가를 할 수 없어. 근데 예술가의 삶은 지금부터인데 네가 앞으로 몇 년 뒤에는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감사를 할 거다. 그렇지만 지금은 네가 피아노를 안 치면 너한테는 아무 생계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왠지 모르게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하면서 연주를 계속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애들하고는 많이 떨어졌지만 연주를 하면서 정말 저의 40대는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재정적인 안정도 없죠. 왜냐하면 직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직장 안정이 없었고 프리랜서니까 피아니스트로 계속 연주를 해야지 되니까 여행 다녔어야죠. 가정도 싱글맘으로 애들을 키우는데 이제 제가 뭐 계속 글을 쓴다든지 뭐 피아노를 친다든지 그리고 애들이 봤을 때는 늘 연습을 하니까 그리고 또 새 곡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뭐 친구들한테 보일 때도 있고 또 변학영 선생님께 이제 갔다 올 때도 있고 뉴욕에 살았거든요 그때는. 근데 변학영 선생님은 보스턴에 계시니까 갔다 오면 그냥 너무나도 야단을 맞고 오는 거예요. 네가 피아노 치는 사람이냐? 너 피아노 치는 게 무슨 초등학교에 무슨 뭐 소세지 갖다 놓고 지금 여기 피아노 누르고 있냐? 이런 욕을 어머, 아니 근데 그때 이미 40대 프로페셔널인데도 그렇게 혼이 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니 네가 나이가 이 정도가 되면 성숙해서 완전히 아무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정도가 돼야지 이게 뭐냐. 그러면 저는 그렇잖아요. 애 키우다가 말고 막 이 연주했다가 갑자기 새 곡 배웠다가 막 가서 하려면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억지로 배워가지고 막 이제 새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열심히 가져가면 야단을 엄청 맞고 오면 막 집에 와서 너무 속상해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그걸 봐요. 그러면 또 야단 맞고 왔어. 엄마 선생님께 야단 맞았어. 어떡해. 그러니까 애들은 제가 늘 학생의 모습으로 있는 걸 보는 거예요. 40대였지만. 그러니까 막 엄마처럼 이렇게 막 엄마 이게 아니고 그리고 애들이 문제가 있으면 늘 친구같이 엄마는 그때 그랬어.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무서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짐을 했어요. 그냥 저희 애들한테는 모든 거를 다 오픈을 하는 게 낫겠다. 더더군다나 외국 사회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다른 분들이 볼 때는 좌절로 그리고 굉장히 힘든 그런 어떤 광야의 삶 같이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아마 출판사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이 싱글맘으로 이 여자가 이렇게 피아노를 치면서 애 둘이를 봤다는 게 그랬는데 이제 제 아들은 그냥 줄리아드 예비학교를 첼로를 하면서 다니고 과학고등학교는 주중에 다니고 제가 왜 또 좌절이냐면요. 저희 아버지가 늘 미국을 오셔서 저한테 나는 너 피아니스트 되는 걸 원하지 않았다. 근데 뭐 피아노랑 결혼했다고 생각을 할 테니까. 그런데 나의 정말 희망은 뭐냐면 네가 하버드 정문앞에 가고 하버드 남자하고 결혼을 하는 게 나의 목표다. 그래서 보스턴을 보낸 거다. 근데 너는
그래가지고 하버드 남자가 너한테 관심을 갖겠니? 하셨어요. 그냥 하버드에 아무 생각 없이 넣었어요. 근데 네. 얘가 된 거예요. 12월 달에 이제 그 공고가 오면서 됐다고 오고 그날 이명화 대표님은 가셨어요. 어머. 저희 매니저. 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면서 네. 너무 이명화 대표님이 가면서 네. 저한테 준 선물은 얘가 하버드를 들어가게 해주신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걔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서 제가 클리블랜드에서 음악원 교수로 오라는 얘기를 이제 듣게 됐고요. 네. 조금 더 안정적인 삶을 살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점점 모든 게 안정적이더니 이제 뉴잉글랜드 음악원에서 우리 학교로 좀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뉴잉글랜드 음악원에 네. 저를 불러서 네. 지금은 이제 학과 과장으로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학과 과장으로 있으면서 제가 선생님들을 이런 선생님들을 불러주세요. 그래서 피아노과가 굉장히 커졌어요. 네. 그랬는데 네. 학교 측에서 또 손민수 선생이 임윤찬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해서 당장 뭐 그거는 저한테 물어보지도 마세요. 제가 그랬는데 학교에서 네. 손민 선생님을 데려가게 됐죠. 그쵸, 근데 네. 지금은 이제 K-팝이 문제가 아니라 K 클래식 연주가뿐만이 네. 아니라 선생님들도 네. 이제 한국 외국으로 선생님들. 굉장히 많이 수출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처음에는 왜 교육자는 하고 연주자를 다 같이 하기가 힘들다 네. 이런 거였는데 다시 이렇게 하시게 된 거는 네. 네. 다시 하게 된 거는 네. 제가 클리블랜드 음악원에 제가 안 한다고 했어요. 네. 나는 앞으로 교수를 할 마음이 없다. 그리고 가르치지 않기로 나는 네. 작정을 했다. 그랬더니 바바야니 네. 트리포노프의 선생이 다닐 트리포노프의 선생님. 그렇죠. 네. 다니엘 네. 트리포노프라고 차이콥스키 1등 네. 했을 때 손여름 씨가 2등하고 조성기 씨가 3등 했어요. 네. 그 분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바바야니 있다가 너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너는 어떤 학생을 가르쳤는지 모르겠지만 네. 나는 트리포노프한테 배우는 게 더 많아. 그러면서 네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서 클리블랜드에 있는 애들은 너만큼 테크닉이 되지는 않고 너만큼 기교가 있지는 않지만 걔네들을 보면서 너가 느끼는 게 굉장히 많을 거야.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가르칠 때는 제가 오히려 동양 학생보다는 네. 그냥 미국 사람들과 이렇게 외국 학생들이 네. 많았는데 정말 저한테는 너무 신선한 그런 네. 환경이 주어졌고 네. 제가 연주하는 거를 그 학교는 더 원했어요. 선생이 되는 것보다. 네. 네, 네. 그래서 너무 자유롭게 연주를 할 수 있었고 훨씬 더 연주 활동이 더 활발해졌어요. 그 학교에서 네. 있어지면서. 네. 그래서 전혀 그런 학생을 가르쳐야지 된다는 구애를 안 받고 네. 네, 그리고 학생 애들도 제가 연주를 해줌으로써 더 좋아하고 학생 애들이 저한테 질문을 가지고 오면 오히려 제가 책을 읽고 찾아야 될 정도로 애들이 열의가 상당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애들이 음악을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음악이라는 거는 그때 제가 이제 느낀 게 음악이라는 거는 전혀 안정하고는 상관이 없이 정말 자기가 사랑해야 되고 알아야지 되고 자기가 계속 개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음악을 하는 거구나를 네. 학생들한테 배웠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클리블랜드 교수를 하면서 오히려 음악 활동을 더 많이 하게 됐고 네. 더 많이 알게 됐고 이제 완전히 내가 이 개발하는 건 죽는 날까지 나를 개발하다가 가는 거구나 네. 하는 거를 그때 배우게 됐어요. 네. 네. 이쯤에서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1번 네. 중에서 3악장 네. 뉴 클래시컬 플레이어즈 네. 협연 와, 언제 협연한? 하신 거예요? 저희가 시작은 네. 한 2018년에 네,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네, 이전에. 이전에 시작을 해서 19년 정도에 이 곡을 네. 친 것 같고 네. 그렇게 하고서는 코로나가 일어난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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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영상을 음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뉴욕 클래시컬 플레이어즈와 협연한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1번 중에서 3악장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다는 못 들려드렸는데 네. 궁금하시면 찾아서 직접 들어보시면 찾아가서 들어보시면 전곡을 감상하실 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전공이 뭐예요? 그 첼로하고 과학하고 했는데. 네, 그래서 걔네가 두 학교를 다닙니다. 아. 그래서 하버드에서는 전공이 그러니까 지금은 의예과 네, 같은 네. 거를 하기 위해서 과학 전공을 남자애는 하고 있고요. 네, 네. 여자애는 이제 지금 전공을 정해야 되는 너무 고민을 하고 있어요. 2학년 때 전공을 네, 정하게 네. 돼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고 NEC에 와서는 남자는 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있고. 큰 애는 네. 첼로 전공하고 둘째 애는 본인이 이제 고른 게 오보예요. 오보. 근데 음악을 하면서 네. 특히 이제 저희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엄마 학교를 하버드를 다니면 정말 숙제를 밤을 새고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얘네들이 밤을 새고 꼭 해야지 되는데 가끔씩 첼로를 만진다든지 오보를 만져요. 그러면 아니 지금 숙제할 시간도 없는데 언제 그런 걸 하냐고 제가 그러면 엄마 이걸 안 했으면 어떡할 뻔했을까?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 해소야. 네. 그러면서 음악을 스트레스 해소로 아들 딸이 다 음악을 어쨌든 하네요. 네. 네, 저희한테는 그게 유일한 정말 내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같이 뭐 실내악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하고요. 네. 제가 이제 특히 뉴욕에 있으면서는 기도 교회 생활을 꼭 같이 했는데 그때마다 저희 애들이 같이 연주도 같이 하고요. 네. 사실 이 책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진짜 음악을 한다는 게 이제 음악가가 되고 무대에서 연주한다는 게 굉장히 화려하고 좋을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엄청 힘든 직업이다. 예. 그리고 암만 노력해도 보상이 없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쓰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조금 거듭난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정상적인 그런 그 교육 속에서 중학교를 다니면서 반항기를 겪으면서 내가 왜 음악을 해야지 되는가 이런 생각을 그리고 그냥 피아노에 재주가 있다 그러니까 남보다 손가락이 빨리 돌아가고 또 뭐 10시간씩 12시간씩 애 연습을 시켜놓으니까 손가락이 안 돌아갈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보다 재주가 있게 보였던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습득력이 빨랐고 그렇지만 천재의 수준은 절대로 아니었고 그러면서 콩쿨 운이 굉장히 좋았었고 그러면서 음악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정말 이제 음악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된 거는 힘든 환경을 지나면서 음악이 나한테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을까. 그리고 제가 정말 계속 직장만 다니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더 뭐를 나아질지도 모르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음악이 나에게 주는 그리고 음악을 연습을 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여기서는 어떤 표현을 해야지 될까? 그러면 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책도 많이 봐야지 되고요. 그리고 이 작곡가가 그러면 이 시대 때는 무엇이 일어나서 이런 영향을 받았는가? 그러면 이제 그런 것도 사실은 공부를 해야지 되는 거고. 그래서 계속 사람을 공부를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그런 거를 알게 되고 어떤 곡 하나를 습득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계속 곱씹다 보면 똑같은 곡을 하더라도 제가 오늘 느끼는 것과 앞으로 2년 뒤에 느끼는 것이 다르게 나오는구나. 그리고 제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그게 반영이 되는구나. 이런 거를 제가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리고 음악은 제가 연주를 하고 싶다고 불러주는 데가 없는데 연주를 할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연주를 할 수 있게 불러주는 분들이 계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제 연주회를 와주시는 분들이 있는 게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런 분들한테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러면 그냥 손가락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뭔가를 조금 더 우리가 같이 느끼게 하고 같이 터득하게 하고 음악을 통해서 정말 좋더라 위로를 받았어 뭐 아니면 이거를
뭔가를 상상을 하게 됐어. 이걸 하니까 이런 생각을 사색을 하게 됐어. 네. 이런 어떤 감흥적인 그런 거를 느끼게 해주는 것이 음악, 예술 이런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정말 선택받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거를 함부로 제가 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책임감. 네. 네. 그래서 저한테 주어지는 날까지 계속 제 자신을 개발을 해야지 되고 또 이게 표현의 방법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고 어떤 언어를 사실 마스터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게 네. 언어가 마스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큰 어떤 세상을 제가 조금이나마 두드리고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연주를 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도리구나 그런 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네. 인정받지 못하는 순간에도 연주자는 자기 연마를 통해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 나는 아무런 진전도 거두지 못했지만 이렇게나 열심히 연습했고 그러니 내일은 한 발 더 나아가게 되리라 하면서 헛되어 보이는 시간에 기어코 의미를 부여할 줄 알아야 한다. 그 시간이 행복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진실되게 느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결과는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그 과정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그거는 충실하게 기꺼이 따라가야 한다. 네, 그러니까 네. 사실은 우리가 모든 걸 할 때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글을 쓸 때 그냥 음악에 관련해서 쓴 게 아니고 네. 저희가 어떤 노력을 할 때 노력의 결과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늦게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저희는 결과가 안 나올 땐 이건 안 되는 거야. 승산이 없는 거야. 하고 포기를 중간에 빨리 해버리는데 네. 조금 더 기다려야지 되는 그런 네. 시간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겨야지 된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네. 적었습니다. 네. 그래서 세상은 헌신의 마음을 지닌 사람을 끝내 실망시키지는 않는다는 게 믿음이다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피아노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닐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때는 왜 막 하는 일을 나 이 일 왜 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얘기 저 많이 듣거든요. 사실은. 네. 그리고 네. 나 왜 사는지 모르겠어 이런 말 많이 들어요. 근데 외국에서 한 가지 제가 배운 거는 특히 유태계의 교육인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가진 거가 있고 그게 충분할 때는 나눠 가지는 거라는 네. 거. 네. 그게 뭐 경제적인 걸 수도 있고 실력일 수도 네. 있고 어떤 지식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거를 통해서 남을 영감을 줄 수 있고 또 남에게 어떤 용기와 나도 이런 거를 보면 나의 삶을 조금 더 진실되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내 마음을 다해서 무엇을 한다는 것과 겉으로 한다는 것과 그게 너무 다른데 어떤 때는 저희 학생들 보면 연습 엄청나게 했는데 안 돼요. 근데 저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선생님께. 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해도 안 돼요. 근데 그거는 한 게 아니지. 왜냐하면 시간을 때운 거지. 한 게 아니지. 정말 했다는 거는 시간이 중요하지 않지. 자기의 정성이 들어가야지 되는 거고 네. 헌신이 들어가야지 되면 거기에는 절대로 그냥 이거 해도 안 돼요 하는 말이 나올 수가 없다. 근데 그거는 해본 사람만이 알게 된다. 네. 그러니까 네. 무엇을 하더라도 너의 마음을 다 쏟아서 하게 그렇게 노력을 해라. 저는 늘 그거를 교육자로서 가르치고 싶어요. 네. 네. 이 책을 보면 이제 러셀 셔먼 선생님하고 변화경 선생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그 굉장히 독특하게 교육을 했구나. 근데 너무 신기했거든요. 뭐 흑백 영화를 보라고 했다든지, 뭐 에세이를 써오라고 했다든지. 저 그리고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 사모바르라는 어디 뭐 박물관에 있는 러시아 주전자를 보고 이거를 수식하는 형용사를 뭐 노트에 가득 써가지고 와라 그런 숙제를 내주셨다고 해서 네, 맞습니다. 그런 거는 어디에 나중에 해보니까 이제 책에는 이제 나와 있는데 진짜 궁금해요. 진짜 그게 이게 해보니까 나한테 이렇게 도움이 되더라라는 거를 그 당시에 딱 느끼셨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네. 선생님 약간 이상한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대학교 그죠? 뭐 네, 2, 3학년 네. 애한테 사모바르란 뭔지 알아? 딱 그래서 사모바르가 뭐야? 저기 있네. 그런 것도 모르면서 뭐를 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러셀 선생님. 네. 그래서 사모바르. 그래서 막 사전을 이제 그다음에 집에 가서 찾는 거. 사모바르 주전자네. 그러면서 제가 이게 뭐지? 그러면서 이제 찾게 된 거죠. 네. 어떤 박물관을 갔더니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사모바르 제가 본 거마다 사진을 좀 찍어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또 이거 하나가 아니고 또 몇 개를 찍어가지고 오라는 거야.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뭐 박물관마다 가서 네. 그리고 이렇게 뭐 러시안 뭐 이런 걸 파는 데가 있으면 니네 사모바르 있어? 막 진짜요? 네, 그러면 그런 걸 왜 찾아? 뭐 이런 완전히 이렇게. 근데 그게 지금 보면 커피파트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현대 커피파트인데 러시아에서 굉장히 그 왕실에서 쓰던 뭐 그런 거라서 이렇게 멋있게 생겼어요. 근데 그 곡선과 그 어떻게 해가지고 그게 물이 나오게 되는 거고 뭐 이런 거를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그러니까 뭐든지 주시해서 보는 거를 그걸 가르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 애가 모르니까 대학생이었어요 그때. 근데 중학생 고등학생도 아니고. 근데 그러니까 그리고 사모바르를 형용사로 다 바꿔가지고 와. 그래서 그거를 너한테 들어가는 사모바르를 형용사로 해가지고 와. 그래서 제가 둥글다 뭐라고 쓰지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밤을 새면서 그거를 보고 생각을 하기를 이제 시작을 해서 관능미적이다 뭐 이러면서 여자의 뭐 모습을 곡선이. 닮았다 뭐 여러 가지 이제 막 이제 계속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져갔더니 선생님께서 바로 이런 거야. 음악은 바로 이런 건데 네가 치는 그러니까 다 곡을 그렇게 치는 게 아니라 4마디, 8마디를 치면 너가 만약에 이걸 관능미적으로 쳤을 때 이거를 웃기게 쳤을 때 이거를 뭐 굉장히 철학적으로 쳤을 때 아무 감정이 없이 쳤을 때 이런 거를 20번 이상으로 고쳐서 어느 게 맞는 건지를 너한테 어느 게 가장 와닿는지를 생각을 해봐.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얻은 거는 뭐냐면 애들한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저희 그 악보에 피아노라고 적혀 있는 거는 작게잖아요. 그죠. 폴테라고 적혀 있는 거는 크게예요. 근데 제가 애들한테 늘 얘기하는 거는 저희는 그걸 다이나믹이라고 부르거든요. 다이나믹 레벨을 봤을 때 피아노가 작게가 아니야. 뭐라고 이거를 뜻할래? 너는 형용사로 이걸 어떻게 얘기할 거야? 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요. 귓속말 아니면 우아하게 아니면 어떤 작은 목소리로 아니면 귀엽게 뭐 아니면 우수적인 면에서 굉장히 혼잣말로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한번 해봐. 포르테, 포르테시모 거기다 포르테 3개, 4개가 나왔을 때 어떤 소리가 나야 돼? 뭐 그러면 애들이 뭐 우레소리요, 뭐 천둥소리요, 뭐 이렇게 바뀌잖아요. 바로 그거지. 여기는 천둥소리가 나. 그러면 뭐 그리고 이제 어떤 곡 하나는 뭐 예를 들어서 다 피아니시모예요. 곡 전체가. 이거 뭔 거 같아? 피아니시모인데 거의 가볍게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 이건 뭔 거 같아? 그럼 모르겠어요. 이걸 다 어떻게 잡게? 내 손가락이 안 움직여요. 그러면 왜 건반을 다 눌러? 건반을 반만 눌러. 피아노 그리고 페달도 아주 얇게 눌러. 근데 어디서 이런 소리가 날까? 이렇게 얇으면서 계속적으로 울렁울렁 하긴 하는데 이게 어디서 나오는 소리일까? 애들이 생각을 하게 되죠. 만약에 영혼이 너한테 얘기를 한다면 어떨까? 아니면 들리는 바람 소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상을 할 수 있게끔 그거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 배운 거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표현의 방법이 아주 넓어질 수 있게 이제 그런 거를 에세이를 쓸 때는 정말 제 그 공책을 보면요.
다 빨간 글씨예요. 이 모든 단어를 다 빨간 글씨로 그런 선생님이 장문까지 장문 교정까지 엄청난 다 줄 그리신 거예요. 네, 그리고 아니 엄청난 작가세요. 네, 그죠. 네. 건반의 철학가라고. 네. 그렇구나. 그래서 뭐 흑백 영화를 보라고 하신 분은 또 변하경 선생님이죠. 네. 변하경 선생님은 제가 책을 안 읽을 줄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너무 어렸을 때니까 그때는 14살 때인데 그때 사실은 저한테 이제 푸시킨 시를 제일 먼저 주시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그걸 제일 먼저 주셨고요. 그 다음에는 샤갈 그러니까 그림에도 뛰어나고 정말 안 뛰어난 게 없으세요, 그분은. 그리고 글을 한번 쓰시면 제가 카드를 보고 어떤 카드에 감동을 받아서 제가 그렇게 엉엉운정은 제 평생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의 카드만 받으면 모든 사람이 다 울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마음으로 쓰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이렇게 쓰지?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 도대체 그래서 저는 가장 고민이 뭐였냐면요. 저희 선생님께 크리스마스와 생신 때 카드를 어떻게 써야 되나? 이틀이 걸려요. 솔직히 다섯 글 쓰는데 센텐스 5개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이 저의 온 마음을 다해서 써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냥 이렇게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를 봐주셔서 저도 선생님께 보답하기 위하여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글은 있으면 안 돼요. 그러게요. 제가 보니까 그 인조이 했다고 제가 연주 너무 잘 들었어요. 보통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면 화를 내. 네, I did not play for you. 내가 너 위해서 치지 않았어. 즐기라고 친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런 일화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냥 말씀하시는 걸 절대로 얼라우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담고 마음을 담아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의 음악회를 들었어요. 그러면 뭐 슈만 드뷔시, 리스트 이런 걸 치셨잖아요. 그럼 오늘의 슈만이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드뷔시와 리스트는 완전 망했다는 거니? 뭐 이런 식이세요. 그거를 너무 좋았다고 뭐라고 얘기해. 리스트 좋았고 슈만도 막 이러면서 생각을 너무 많이 해야 돼서 사람들 줄이 쫙 있잖아요. 그러면 늘 저희는 학생들 줄 끝에 가서 아니 너부터 가서 얘기해봐. 너부터 가서 얘기해. 선생님이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니네가 묘사를 못할 때는 일단은 먼저 땡큐를 하는 거다. 이런 세계를 보여준 거에 대해서 땡큐를 먼저 하는 거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느낀 거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그러니까 말로서 글로서 적던지 아니면 선생님께 그 다음 날 연락을 하면 되는 거지 막 그 당시에 막 뭔가를 만들어내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휘력을 되게 강조하셨다는 부분이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휘력이 어떤 사고나 그런 감정, 느끼는 감정이나 이런 깊이 폭을 결정한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손민수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죠. 손민수 선생님도 여기에 나오셨는데. 그랬어요. 진짜 그냥 하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저보다 더해요, 손민수 선생님은. 저는 굉장히 아줌마틱하게 그래도 쉽게 풀어 나갔는데 손민수 선생님은 일단 얘기하기 전에 생각을 굉장히 오래 하죠. 어떤 대답 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 생각을 하고 마음의 정리를 하고 대답을 하는 사람. 굉장히 미스터 쇼만을 많이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손민수 선생님도 뵙고 또 임윤찬 씨의 그 연주도 이렇게 보고 하면서 이게 이 선생님이 쓰신 러셀 셔먼의 얘기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런 이 뿌리에서 이렇게 다 나온 거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저는 지금 변 선생님께 이 책을 못 드려요. 저는 지금 야단을 얼마나 맞을까 하면서 그래서 지금 아직도 그렇게 야단을 치세요. 엄청 고민이에요. 이제는 더 하세요. 왜냐하면 진실된 거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이외에는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걸로 더 집중을 해서 가세요. 그리고 정말 대단한 거는 미스터 쇼만이 이제 몸이 안 좋으세요.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근데
누구한테도 맡기질 않아요. 그 모든 거를 변 선생님이 손수 다 하세요. 그래서 3시간 딱 학교 나가는 시간, 그 시간은 내가 학교를 나가야 돼. 그러니까 이 시간은 당신이 혼자 있어야 되는 시간이고 내가 이 시간이 되면 돌아옵니다. 그 얘기를 늘 하시기 때문에 그것만은 기억을 하시고 계세요. 그 이외의 모든 시간은 미스터 쇼만한테 바쳐지는 시간이에요. 네, 그렇게 사세요. 네. 근데 저는 그런 사랑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대단하시다. 근데 제가 어디 기사에 보니까 변화경 선생님이 이제 서울대 음대를 굉장히 우수하게 졸업을 그럼요.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가서 러셀 셔먼 선생님이랑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이 한국의 집에서는 엄청 반대했다고 그런 굉장히 얘기가 네. 나오더라고요. 예, 네. 예. 네. 대통령상을 받으시고 네. 서울대학에서 네, 네. 그렇게 하고 뭐 국내에 막 어마어마한 피아니스트가 돌아올 네.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변 선생님은 본인의 인생을 완전 헌신, 희생 하시면서 오늘날의 미스터 쇼만을 만드신 건 변 선생님이세요. 그렇구나. 임윤찬 씨도 사실 그렇게 그러니까 직접 러셀 셔먼 선생님한테 배운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영향을 빛이 정말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미스터 쇼만의 그 책을 네. 많이 읽었고, 그쵸, 피아노 이야기. 네, 네. 피아노 이야기 많이 네. 읽고 또 손민수 선생님의 그 모든 거를 정말 다 따라서 네. 닮고 싶은 그런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임윤찬한테는. 네. 그래서 그 손민수 선생님이 임윤찬이가 오늘날에 임윤찬 되기 전에 벌써 네. 몇 년 전에 저한테 선생님 고민이 하나 있어요. 그러면서 네. 그래서 뭐가 고민인데 그랬더니 저한테 학생이 하나 있는데요. 네. 제가 치는 프로그램마다 다 따라 치는데 내가 치는 건지 제가 치는 건지 어떤 때는 내가 막 헷갈릴 때가 있고 선생을 존경하고 네. 알겠어요. 네. 그리고 제가 요새는 손민 선생을 위대한 스승 잘 있어? 제가 맨날 그러거든요. 네. 네, 근데 정말 손민수 선생도 너무 대단한 것 같고 네. 그 어린 나이에 임윤찬을 오늘의 임윤찬으로 만든 거는 네. 손민 선생 없었으면 안 됐죠. 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네. 네. 그리고 너무 자랑스럽고 네, 네. 네. 대한민국이 정말 자랑스러워해야죠. 근데 진짜 예전에 콩쿨 나가고 하실 때는 정말 동양 사람도 별로 없고 뭐 여성 피아니스트도 별로 없고 이럴 때였는데 요즘 너무 잘하는 이제 후배 연주자들이 많잖아요. 그럼 보면 어떠세요? 어떻긴 정말 기가 막히네. 좀 저렇게 잘하냐. 정말 심각하다. 제가 그러죠. 그렇게 하고 또 더 웃긴 거는요. 네. 지금 이제 저한테 고등학생들이 있어요. 네. 근데 걔네들은 뭐야? 괴물들이야? 제가 그래요. 애들이 너무 빨리 배우고 너무 습득력이 빠르고요. 공부도 잘하고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래도 피아노만 했는데 이제는 얘네들이 공부까지 하면서 피아노를 하면서 뭐 그러니까 학교에서 더 이상 택할 과목이 없을 정도의 네. 그런 네. 수학 능력이 되면서 피아노는 막 뭐를 친다고 네가 지금? 그러면서 그러니까 30분이 넘는 그런 대곡을 막 리스트 소나타라든지 무슨 정말 그러니까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곡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고등학생. 그러니까 네, 특히 이제 얘네들한테 부탁하는 거는 본인만 보질 말고 네. 특히 이걸 나눠야 된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는 사회에 공헌을 꼭 해야지 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자기 안에서 끝나면 안 되고 이것이 정말 나눠지고 또 더 좋은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주와 능력과 그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어야지 되고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저는 굉장히 애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본인한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조금 뭐랄까요 남의 어려움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심이 아무래도 조금 떨어지게 되고 아직 어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해를 하게 되고 알게 되고 책을 통해서 그런 거를 좀 더 이해할 수 있게끔 이제 만들어 주는 게 제가 해야 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네. 그 음악을 또 얘기 듣느라고 들어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네. 한 곡 더 들어볼게요. 네. 이번에는 그때 코로나 때 또 이렇게
많은 홈 콘서트를 하신 네. 거죠? 네, 보스턴에서 친구가 네. 코로나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 의료진들이 네. 너무 많다. 네. 지금 보스턴에. 그러니까 보스턴뿐만이 아니라 뉴욕에는 상당했었거든요. 그때 정말 네, 의사들과 그죠. 간호원, 네. 그 선생님들은 쉴 새가 없이 그분들을 우리가 응원한다고 네. 음악하는 네, 사람들로서 이분들한테 뭔가를 전달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제가 그때 한국에 와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뭐를 치더라도 좋으니까 꼭 이분들한테 응원하기 위해서 곡을 연주를 해달라고 네. 해서 제가 위안하고 사랑의 꿈을 친 적이 네.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중에서 저는 리스트의 사랑의 꿈을 네, 들어보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리스트의 사랑의 꿈 들으셨습니다.
공연도 뭐 올해 좀 한국에서도 많이 하시고 좀 잡혀 있잖아요. 네네. 공연이 이제 상당히 많아지고 제가 제 삶을 찾아야지 되고 저의 개발을 계속 해야지 되고. 개발. 네. 변 선생님께서 또 그래도 너는 연주를 계속 해야 돼. 연주는 사실은 네가 연주를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야. 근데 그런 말씀을 해주시기가 쉽지가 않으세요. 선생님이 만약에 제가 그냥 가리키기만 해도 되는 사람이라면 그런 말씀을 안 하실 거거든요. 쇼맨 선생님도 저희에게 사실은 연주를 통해서 그 음악하는 사람들의 삶을 스승이었지만 스승으로서 어느 정도로 큰 픽처를 보여주시고 그 안에 있는 거는 저희가 깨닫게 하고 찾게 했지 하나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는 조금 학생 가르치는 거를 조금 더 좀 줄이고 그리고 선출해서 하고 이제 어느 정도 피아노과가 조금 안정이 되게끔 한 다음에는 저의 연주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하면서 또 이 책이 나오면서 연주가 이제 계속 잡히기 또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연주가 있지만 외국에서도 이제 연주가 계속 여름부터는 계속 시작이 돼요. 그래서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공간이 있어야지 돼요. 머리의 공간도 있어야 되고 자유의 공간이 있어야 되고 생각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은 그런 거를 위해서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4월 11일 날 예술전당에서 독주회 이제 초청을 받아서 너무 감사하게도 그때 시작을 해서 5월 달에는 통영에서 연주가 있고 4월 5일은 또 제주도에서 연주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서 11월에 브람스 협주곡 2개를 같이 연주하게 되고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또 손민 선생님이 왔기 때문에 저희를 가만히 안 놔두죠. 저희가 같이 두오 그래요? 그런 것도 이제 하게 될 것 같고 듀오 연주 그 전에도 해본 적 있으세요? 손민 선생님하고는 안 했는데요. 그때 미스터 슈만하고 변 선생님께서 한국을 방문하셨을 때 두 분이서 두오 연주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결혼 25주년인가를 기념하면서 저희 학생들과 같이 연주를 한 적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과 비슷하게 또 지금 신창용 씨가 보스턴에 또 있어요. 다 같이 저희가 무대에 서는 아마 굉장히 큰 음악회가 9월 말에는 또 있을 것 같고요. 아주 흥미롭죠. 그래서 그런 거 한국에서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음악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피아노 아카데미 음악 감독을 맡으셨다고요. 그래서 처음 지금 이제 치르는 건데요. 제가 부산 국제음악제를 그러니까 2018년 이제 이명화 대표님 가시기 전까지 한 10년 정도 해오다가 처음으로 이제 서울에서 그러면 한번 해보자. 그래서 서울 피아노 아카데미라는 거를 5일 동안 하게 되는데 정말 정말 쟁쟁한 분들이 오십니다. 그래서 당타이손, 그리고 그분은 특히 저희에게 이제 쇼판 콩쿠르는 무엇을 찾고 있는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렉처도 주시고, 그리고 학생들을 이제 하루에 5-6명 정도를 가리키면서 청강생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릴리아 질버스타인이라고 외국에서는 너무 잘 알려져 있는데 한국에서 KBS랑 얼마 전에 협연을 했었어요. 근데 정말 그 우레 같은 소리가 다 들린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만난 적은 없는데 항상 제가 동경하던 그런 피아니스트라서 너무 궁금하고요. 또 그 안티스랄라라고 아주 젊었어요. 그런데 리즈 콩쿠르를 굉장히 일찍 아마 김선욱 씨 바로 다음 해에 1등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토벤 소나타를 다 연주하고 클래식 작품, 고전 작품과 그 독일 작품에 아주 그냥 흠뻑 빠져 있는 그런 분인데 그 선생으로도 지금 뮤넨대 음대에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4명이서 2월 31일부터 그러니까 내일부터 그러니까 1월 31일부터 2월 4일까지 아마 저희가 같이 할 것 같습니다. 참 바쁘시겠어요. 앞으로는. 네. 참.
네, 아무튼 어쨌든 책 나온 거 보니까 어떠셨어요, 진짜? 작가로서 첫 데뷔잖아요. 너무 창피해요. 근데 많이 읽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앞에도 썼지만 힘든 그런 어떤 생활을 하고 계신다면 또 요새는 직업 찾는 것도 또 쉽지가 않아서 네. 많은 젊은이들이 그래서 이런 거를 읽으면서 조금 더 용기를 얻어서 열심히 해보자. 그리고 또 이제 저의 나이에서는 이거를 쓴 이유가 이제 앞으로 또 정년퇴임을 하고 나면 네. 우리가 이제는 정말 100세까지 사는 시대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좀 어떻게 이때까지 만약에 직장에서 또 일을 하느라고 너무 시간이 없고 애를 키우느라고 너무 시간이 없이 보냈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나에게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또 남에게 관대하게 또 우리가 서로 잘 될 수 있게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할 수 있겠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개발해 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네. 제가 이 책을 썼는데 그게 네.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인생 내공 에세이 이렇게 인생 내공 에세이. 네. 그래서 살면서 좌절할 때가 가장 좋은 때이고 기쁘고 성취감을 느낄 때가 가장 위험한 때다. 네, 되게 이 인상적이었어요. 말이, 네. 그림 그린 이 작가는 그럼 어떻게 이 그림을 어떻게 실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징주의 작가의 그림을 네. 보면서 제가 전람회 그림을 얘기를 하니까 네. 그러면 원래는 뭐 제 사진이 들어가는 뭐 아니면은 네, 조금 네. 더 연주하는 사진이 들어가서 네. 백혜선을 좀 더 알리니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가 네. 출판사에서 네. 이거는 오히려 이런 거를 조금 상징주의로 그러니까 음악가가 쓰긴 했지만 이게 네. 우리 모두한테 적용이 되는 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나와주셔서 책 얘기부터 뭐 아이들 네. 교육 얘기까지 네. 뭐 네. 여러 가지 얘기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창피합니다. 또 4월부터 있을 또 우리나라에서의 연주도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네.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꼭 하려고 했는데 못한 얘기?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드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감사하면서 사는 삶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네, 그리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그거를 저희가 조금 더 승화시키면서 그리고 이제 베토벤 음악을 하면서도 그런 거를 더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힘든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다는 거를 늘 기억을 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감사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같이 나누면서 같이 이해해 주면서 그래서 저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항상 나에게는 꼭 이 상황이 있어야지만 그 다음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를 그거를 상기하면서 저희가 살면 훨씬 더 의미 있는 그리고 저희의 뒤를 돌아보면 뒤가 더 좋은 게 아니라 그때는 정말 감사했고 모든 것이 정말 축복이구나 이런 그런 기억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조금 더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네. 용기를 가지고 저희가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진짜 피아니스트로서 아직 연주를 해보지 않았는데 앞으로 요거를 꼭 해보고 싶다 이런 게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물어주셔서 네. 예, 제가 그래서 이번 4월 달에는 네. 조금 더 도전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다 그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2부에는 무소로그스키의 전람회 그림이 들어가면서 저는 사실은 책하고 같이 네. 전람회 네. 그림을 딱 맞춰서 하고 싶었거든요. 대표님은 저의 마음을 읽어주시지 않으셨어요. 실제로 이렇게 알걸 그랬나 봐요. 전람회. 네. 그런데 그래서 2부는 전람회 그림이 들어가지만 네. 1부는
물론 요새 이제 많이 연주가 되고는 있어요. 근데 여류 작곡가 또 그 어떤 뭐 흑인 작곡가, 네, 네. 남미 작곡가 이런데 네. 그런 이제 그런 부류의 연주가들 또 작곡가들 지휘자들이 이제는 훨씬 더 많이 나오고 네, 있고 네. 외국에서도 많이 지금 이제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미국이라는 나라가 정복을 해서 굉장히 거기에 살던 사람들을 많이 괴롭혔다. 그런 거를 처음으로 인정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러면서 제가 이제 찾아낸 거는 애니스를 1900년도에 네. 흑인 작곡가, 여류 작곡가가 플로렌스 프라이스라는 사람이 네, 네. 나오면서 약간 인상주의면서 낭만주의 그런 곡을 그리고 오케스트라 곡을 굉장히 많이 작곡을 네, 했었어요. 네. 근데 전혀 알려지지 않고 파묻혀져 있다가 네. 요새 이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다시 조명되고. 네, 그래서 한국에는 아직 전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플로렌스 프라이스 곡으로 시작을 해서 제가 그래서 다 여류 작곡 그러면 클라라 슈만으로 막 근데 클라라 슈만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너무 잘 알려져 있고 제가 시즌도 사실은 차이콥스키의 시즌을 하다 보니까 페니 멘델스존도 시즌을 작곡을 했어요. 네. 12개 4개를 네.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모차르트 소나타가 이제 중간에는 그냥 조금 이렇게 중후감을 주기 위해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끝에는 서주릿이라고 네. 프린스턴 대학의 교수로 지금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이 그 곡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 베토벤 소나타의 그 작품 101 작품 같이 네. 그렇게 처음 주제를 내놓지 않고 그러니까 원래는 주제가 나오고 그다음 변주곡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해서 제가 이제 시즌을 처음엔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해서 제일 마지막에 자기가 무슨 주제로 이거를 했다는 거를 알려주겠다. 그러면서 서주리 씨의 소나타 2번을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류 작곡가에게도 훨씬 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물론 진은숙 씨라든지 그런 분들은 너무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여류 작곡가를 제가 소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서주리 씨 곡과 플로렌스 프라이스 곡으로 일부 연주를 제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특이하게. 아유, 굉장히 의미 있는 공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주 기대됩니다. 제가 계속 새 곡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세계 초연이라서 서주리 씨 곡은 제가 아주 그냥 미치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도 너무 궁금해요. 괜찮으냐, 좋으냐, 이거 제가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냐. 그래서 좀 기다려봐라. 나 곡 좀 일단 배워놓고 보자. 제가 그랬어요. 굉장히 젊은 작곡가인데 아주 생기고 얼마 전에 아마 진주 씨 바이올린 하는 진주 씨도 연주했던 것 같아요. 조진주 씨. 네, 조진주 씨. 초연은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작곡가랑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그래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서 제가 이런 걸 왜 안 했었지 그동안. 그러니까 제가 그만큼 이제 경험이 쌓인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막 베토벤 슈만 막 지금 요새 다 그런 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얘네들은 거기까지 못 왔구나. 나는 이제 요새 지금 있는 작곡가들을 조금 더 내가 연주함으로써 더 알려줄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서 같이 협업을. 그러고 보니까 책에 굉장히 솔직하게 늙어가는 연주자라는 말씀. 그럼요. 늙어가는 연주자가 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늙어가는 연주자가 들려줄 수 있는 연주도 있다. 그런 말씀하신 게 지금 생각이 났어요. 정말 거대한 산을 끊임없이 등정하는. 책이 굉장히 인상적인 구절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직접 읽어보시면 무슨 뜻인지 아실 것 같아요. 어디 도달하지 않아도 좋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저희 인생이 어디를 꼭 도달하라고 있는 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거는 사실 옆에 계신 분들의 그런 어떤 그 생애 마감 이거를 너무 많이 이제 겪으면서 그걸 그냥 3, 4개월 안에 갑자기 그냥 한 5, 6분이 뭐 저희 어머니 이명아 대표님을 시작을 해서 또 저희 파트너 뭐 이렇게
이게 가능한 거야? 오늘 아침까지 분명히 사람이 살아 있었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물론 사고로도 이렇게 네. 가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런 거를 당하면서 제가 세상은 이렇게 사는 게 아니야 이러면서 눈을 번쩍 뜨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또 어떤 큰 계기가 됐고요. 네. 꼭 인생을 이게 뭘 만들어놨어 이건 아니지만 이때까지 이 사람이 살아온 거를 우리가 보면서 참 감사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분들이 가고 나니까 이분들이 나를 정말 너무 사랑해줬구나. 그거를 너무 감사하게 됐고 네. 이제 그 보답으로 제가 네. 이 책을 내게 됐어요. 네. 꼭 뭐 음악에 관심 있는 분 아니더라도 읽으시면 많은 위로와 네. 힘을 얻으실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